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그 자치분권대학 마지막 강의이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으신 교육이 사실은 자치분권 의식을 높이려는 거겠죠? 그죠? 어떻게 들어보니까 좀 분권도 하고 자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 사실은 이런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예. 우리가 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이 있잖아요. 뭐 요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뭐 직업에 관련된 것도 배우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은 좀 독특하죠? 그죠? 이런 교육 전체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이든 뭐든 간에 너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직업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나의 좀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교육에 굉장히 우리가 좀 치중되어 있는 편이에요. 현재 우리의 교육들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시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행복 아닐까요? 아, 행복하세요? 필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보세요. 예, 그 뭐 행복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시다는 건 아니죠? 이런 걸 좀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런 걸 들으면서 예, 조금 그 다른 어떤 교육들하고는 지금 결이 좀 달라요. 그죠? 그동안 뭐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별로 나랑 가깝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밀접한 그런 어떤 정치 구조라든가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배우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고 또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뭐 민주시민교육 중에서 주로 이제 이 코스 자체가 자치분권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분권이 먼저입니까? 자치가 먼저입니까? 뭐, 선우를 따지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분권이 돼야 자치를 할까요? 자치가 돼야 분권을 할까요? 그죠? 분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계속 분권 얘기를 해요. 그럼 분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끼리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권한이에요. 그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 둘만 나누면 될까요? 지방정부에서 또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마을까지? 예. 마을 정부까지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시네요. 요즘에 학자들 사이에 마을공화국, 마을정부란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거 알고 보면 엄청나게 센 용어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 보면 분권이라는 것이 좀 선행이 되고 그 선행이 된 권한을 가지고 자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결돼야 되는 게 뭐예요?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권이라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두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는 지방자치의 맥락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정의 계층이
세 개잖아요. 그죠? 우리가 3층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여기 같으면 이제 인천시, 그 다음에 미추홀구, 이렇게 세 개고, 주민자치센터나 동사무소는 자치 체계인가요? 아닌가요? 행정 체계인가요?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는 일단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층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 지방자치라는 거는 중앙정부와 시도와 시군구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예요. 그죠? 어떻게 국가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가가요. 예, 몇 프로나 가지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예, 지금 현재 8대2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뭐 7대3으로 해서 6대4로 가져가겠다. 지금 정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래서 자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발전하는 굉장히 지방들이 어려운데 그 지방이 발전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좋은 그런 어떤 뭐 구조, 뭐 요소, 뭐 이런 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단체들 간에 국가라는 거, 시도라는 거, 시군구라는 것 간의 관계에서 권한을 배분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시군구청장 또 혹은 시도지사분들이 국가에 가서 회의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권한을 좀 더 달라. 계속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분들 많으시죠? 예.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꽤 되시네요. 저는 제가 미리 알아봤을 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민자치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위가? 읍면동. 그쵸. 읍면동이죠. 그죠? 읍면동은 뭐라고 그래요? 기초지방자치단체라 그러지 않고 사무소라 그러잖아요.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 얘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치단체에서 행정상 필요해서 설치한 사무소예요. 그게 이제 읍면동 사무소죠. 그죠? 그런데 주민자치는 그 읍면동 사무소라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주민자치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권한을 나누어 가질까요? 자치 주민들의 대표가 뭐 지금 좀 대표성이 약하긴 하지만 주민들 전체가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임이죠. 거기는 누구랑 권한을 나누어 가지려고 할까요? 네? 주민이 주민끼리? 동장하고? 동장은 행정기구죠. 그죠? 행정하고 권한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거하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권한을 나누어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달라요. 그죠? 주민자치는 관하고 근린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함에 있어서 관과 민이 권한을 나누어야 된다면 지방자치는 어때? 관관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용어를 주민자치 와서 쓰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우리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 보고 우리 지방자치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용어는 엄밀하게 보면 틀린 용어예요. 그죠? 이건 주민자치라는 거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치 분권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정부가 그죠? 하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죠? 지금 2013년에 시작해서 지금 2018년인 지금까지도 현재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분권과 자치가 강화된 그런 어떤 주민자치회를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계속 뭐 권한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선뜻 못 나가요. 그죠? 근데 그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도론자들이 얘기하는 거가 있고, 한 사람은 또 역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주민자치 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주민자치 조례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지금의 현재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도 아니다. 우리가 뭐 권한이 뭐 있냐. 동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도를 뜯어 고쳐달라. 제도를 많이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제 그게 제도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를 할 때도 예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회의수당 나오면 어때요? 거기에다가 또 내가 더 보태가지고 회비를 내서 그걸 기금으로 조성해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유능하신 부자이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부들이 계시면 어때요? 주머니를 털어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고치고 그거에 의해서 정책을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도 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주민자치 현장에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제가 이제 제도론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려고 또 아니면 지방자치로 해서 지방의 권한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권한을 주면 제대로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런 재량권을 많이 주면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이게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아직 역량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거는 점차 해야지 지금 권한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뭐 자치분권에 더 많은 권한을 지금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달라고 할까요? 천천히 달라고 할까요? 많이 달라고 할까요? 이게 합치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왕 이거는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다. 계속 실수를 해가면서 여물어져야지 제대로 된 걸 하니까 그냥 그 교육 비용 쓰는 셈 치고 그냥 바로 실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 되면 하나 주고 하나 되면 하나씩 주자. 가기는 가야 된다. 자치분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의견 차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이제 역량론자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얘기할까요? 무슨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무슨 역량이 우리가 부족해서 당신네들한테 자치권을 주면 좀 우리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믿음. 아니요, 믿음은 이쪽 때문에 오는 거니까. 어떤 자질들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기술이 좀 떨어져요. 우리가 뭐 예산 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이 좀 떨어지나요? 상당 부분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들이 좀 사실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그죠? 물론 이제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죠? 근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부의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 사업이 이제 워낙에 잘 안 돌아가고 또 지도가 좀 필요하니까 컨설턴트를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이제 행자문은 자문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그때 뭐 개인적인 소회를 얘기를 하자면 그때 초반에 1억씩 내려갔어요. 한 읍면동에. 그죠? 그때 뭐 몇 개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1억을 내려보낸 거예요. 지자체로.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우리 여기 뭐 계신 분들 한 1억 쓰실 수 있을까요? 한 몇 개월 안에? 1년도 안 줬으니까 기간을. 시범 사업이니까 뭐 연초에 결정돼 가지고 돈 내려가면 11월에 또 마감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국가회계가. 그죠? 그때 그렇게 주면 인건비 없이 인건비 안 받습니다. 그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인건비라는 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실비 정도는 받아요. 예를 들면 뭐 회의했다, 어디 가서 교통비 썼다 이런 건 받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무보수 자원봉사 명예직인 거죠.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 돈을 씀에 있어서 두 가지로 어려움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는 불용 예산이 많아진 거예요. 1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지자체, 지역 그 동사무소 단위에서. 그죠? 굉장히 잘 써야 되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불용들이 좀 생겼고, 또 하나는 이 국가 돈이라는 건 어때요? 10원을 써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영수증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사업을 선택했는데 뭐 충분히 뭐 고민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사업 아이템들도 주민자치 사업 아이템들도 좀 약했어요. 카드에서는 카드밖에 안 돼요. 예, 맞아. 요즘엔 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메커니즘에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국가 세금을 쓰는 거면 이보다 훨씬 더 역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좀 이게 지금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이상하게 그런 문법으로 회계를 하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공무원 방식의 회계는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제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만약에 위원장님이시다.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술을 한 잔 사 먹여야죠. 그죠? 밥도 사 먹이고. 근데 술값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문법들은 공직사회에서 다 통하는 건데 사실은 주민자치는 어떻게 보면 술값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지나치게 엄격한 회계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 주민자치를 잘 하려면. 뭐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많은 결론들은 이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잘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니까 상당 부분 역량이 지금 부족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자치 역량은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저는 에버로지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여기 엑셀런트, 베리 굿, 굿. 뭐 그냥 그런 대로 괜찮다. 평균 이하다. 영 못하다. 몇 점 주시고 싶으세요? 우리들의 자치 역량을. 네? 60점이요? 그러면 뭐 90, 페어굿? 페어리굿? 뭐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겠네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낙제는 아닌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몇 점 정도 될까요? 베리베리 굿이요? 그러면요? 여기요? 굿? 여기? 적절히 굿이다. 여기요? 에버러지? 에버러지 이하? 예, 빌로우 에버러지. 평균 이하다. 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자치적인 역량이 전 국민적으로 낮다고 판단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치를 해본 적이 별로 없대요, 역사상. 왜 그러면 왕정이 쭉 이어졌잖아요. 그죠? 600년의 왕정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쳤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우리가 뭐 주인 노릇 한 적 없잖아요. 이 자치는 주인 노릇 하는 건데, 사실은. 주인의식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 겪었죠? 그 다음에 군사정권 거쳤죠?
뭐 말 잘못하면 붙들려가는 그런 시절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근자에 와서야 이게 주민이 그 백성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들이 이제 겨우 생겨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인 노릇을 할 그런 어떤 연습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그 자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또 역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집에서는 어떠세요? 자치와 분권을 잘 하십니까? 네. 누구와 주로 권한을 많이 나누시나요? 집에서 누가 제일 권한이 많으신가요? 제가요. 여성분들이 권한이 많으신가요? 네. 제가 선생님께 아까 한번 말을 걸었으니까 선생님 되고 누가 권한이 제일 세신가요? 내가 권한이 네? 본인 내가 권한이 많아요. 오, 특별하신데요? 예. 권한이 네, 권한이 많다. 예, 사모님 별로 말씀 안 하시나 보죠? 와,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요즘에? 그죠? 선생님 댁은 어떠세요? 반반이요? 그럼 괜찮은 거죠. 예. 치우치지 않으면 꽤 괜찮은 거죠. 과거에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좀 권한이 집안 내에서 셌잖아요. 그죠? 최근에 올수록 여성의 주장과 권한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세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혹시 부인이 너무 권한이 세서 고민이시지는 않나요? 남자들은 찬밥이라니까요. 권한이 없으세요? 옛날에는 상당히 저희가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 사회여가지고 권한이 상당히 셌어요. 아마 그리우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그죠? 어제 다 삐져요 지금 여성분들한테. 예. 네. 의사도 그냥 1, 2, 3. 예, 의사도 많아졌어요. 의사도 여자 의사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보면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역 있잖아요.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능력으로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여성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장 같은 데는 어때요? 사기업 분야는 남자가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지금 과거에는 대학 교수는 여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성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남성 교수 한 5-6명 있으면 여자 1명 섞여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건 다 아마도 교육을 남녀 차별하지 않고 시켜서 온 결과겠죠. 그죠? 이게 다 교육의 힘이다, 저는. 똑같은, 옛날에 저희가 여성이 뒤지고 이럴 때는 어때요? 여성은 학교를 안 보내거나 적게 보내거나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똑같이 교육을 시키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는, 더 여성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다른 우리나라의 그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더 높은 건 아세요? 예, 5% 정도 더 높아요. 남자아이들보다. 앞으로 학력이 거꾸로 될 거예요. 남자들의 학력이 낮고. 나와서는 사장이 지금 없어졌죠. 예. 그래서, 네. 만 놓고 하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받고 하고 하니까 네네. 여성들이 셀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남자의 그 직업을 이제 여성들이 지금 다 네. 그래서 무서우세요? 혹시? 지난번에 무슨 안산시청에 제가 부시장님을 아시는데 그런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무슨 위원회에서 남성 공무원들 정신 차리시라. 국장분들이 다 남성분들이잖아요. 웬만한 관공서에 가면. 아직까지는 버티시지만 이제 좀 있으면 여성 공무원들이 치고 밀고 올라와서 사실은 일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이 탁월해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남성분들한테
그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그래서 정신 차리십시오. 뭐 이런 얘기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고난 얘기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치 역량이 이제 그다지 높지 않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치 역량을 높이는 게 아까 처음에도 질문했지만 여러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주민자치에 관한 혹은 지방자치에 관한 그런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거 외에 사실은 기본적인 토대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죠? 뭐 단순히 뭘 이렇게 조금 배운다고 이 자치 역량이 이제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민에게 필요한 역량을 얘기할 때 여러분 교재에는 어디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작다 그래서 다 잘라버렸네. 이 슬라이드를. 그죠? 예. 거기 보면 자치를 잘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어떤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몇 쪽인가요? 예, 93쪽에 보면 있습니다. 뭐 그거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민주시민 역량이에요. 민주시민 역량이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민주시민 역량이? 아니요. 예. 뭐 혹시 빨갱이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똑같은 얘기를 용인에 가서 했는데 낮 시간에 했거든요. 근데 그 용인만 해도 은퇴하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래서 낮에 이제 이런 교육을 한다니까 들으러 오셨는데 이거 얘기를 듣더니 저보고 빨갱이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그런지를. 자, 먼저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민주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민이라는 게 붙었고 교육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뭐지? 시민교육은 뭐 어느 정도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있는데 여기서 이 민주라는 말하고 시민이라는 말이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조금 틀린 용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제 더 심플하니까 이걸로 갈게요. 민주시민교육은 당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논변하고 어렵죠? 공동의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연대할 줄 아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미추홀구의 당면 문제는 뭐죠? 우리가 지역사회가 가진 당면 문제가 뭘까요? 청사를 새로 줘야 되나요? 여기 보니까 청사가 별로네. 예? 예. 지역 전체가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여기 미추홀구가 옛날에 남구인데 여기를 전체로 잘 살게 하려면 이유를 우선 알아야겠죠. 왜 못 살죠, 우리가? 왜 낮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을 벌면 다른 데로 다 이사 가요. 돈을 벌면 일단 이사를 가네? 이게 원도심권이라 주택도 낡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기업도 안 오고. 알겠습니다. 돈도 안 내려오고.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비판적으로 인식한다라는 말은요, 막 비난한다는 얘기랑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분석해서 제대로 아는 걸 비판적으로 안다고 얘기해요.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미추홀구가 전체적으로 젊은이들은 자꾸 떠나가고, 그럼 저 떠나가는 이유가 뭐죠? 젊은이들이 왜 떠나가죠? 애들 키우기에 나쁘고, 그 다음에 집도 별로고, 그죠? 뭐, 주변 환경이 녹지도 없고. 주변 환경도 어쨌든 지금 여기가 좋은 거주지가 아니네. 그죠? 그런 것들, 그러면, 그러면 이런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해결책을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 미추홀구 주민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그죠? 가르쳐 주십시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단결해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되는 거 분명히 아닐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시민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살기만 바쁜 사람은 어때요? 내 문제만 해결하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민주시민은 아니지. 그저 개인이 잘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민주시민 교육의 문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겁니다. 점점 더 가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성교육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남동구에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서 이사 가는데 인성교육 하면 잘 이걸 해결될까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인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품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은 아까 공동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그거를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논변할 수 있고, 공동해서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기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인성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공통되는 부분 되게 많긴 하지만 인성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개인적인 성품만 좋은 성품만 길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저희의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민이 없는 한 어때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비책을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사람이 많아야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에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해요. 헌법 가치인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것. 굉장히 추상적이죠. 민주주의 원리의 학습,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그래서 민주시민사회에 적합한 시민을 양성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가치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혹시 우리 헌법을 읽어보셨나요? 네, 헌법은 아직 안 읽어보셨죠? 요즘 맨날 헌법 고치자 그러는데 헌법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길어요, 헌법이 생각보다. 그 중요한 거 몇 개만 읽어도 돼요. 그죠? 헌법의 1조가 뭐예요? 1조가. 예, 민주공화국.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국민이 주권을 가진 자유와 평등. 예, 그것도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 1번은 뭐냐 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죠? 이거 2번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여기서 국민이 어때요? 주권자다라는 얘기예요. 주권자 노릇 하셨어요? 예, 안 하셨어요? 예, 소극적으로 하셨죠. 투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확실히 인식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근본이에요. 주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내가 우리나라 주인이다, 우리 미추홀구의 주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밝힐까요? 미추홀구가 문제 생기면 어때요? 해결하러 나서야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누가 잘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직자가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어떤 활동이 잘못되고 있다. 주인의식이 있는 주민이면 어떻게 할까요?
고쳐야죠, 고쳐야죠. 여기 지금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서야죠.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는 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지시하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제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가 이제 선결인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있어야지 나머지가 해결이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지난번에 어떤 거를 읽었냐면 어떤 분이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차를 탁 타고 버스를 타고 그날따라 이렇게 가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낙엽 치는 사람이 낙엽을 싹 모으더니 저쪽에 어떻게 모으는 데가 멀어. 저쪽에 먼데 이걸 다 해가지고 어디다가 쓸어 놓더라? 하수구에 쓸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내려갖고 얘기를 해야죠. 내려가지고? 예. 그럼 저분이 지금 징계당할 텐데? 그죠? 그래서 이분도 고민을 했죠. 그 글이 그런 고민의 내용이에요. 자기의 별로 평소에 배운 대로 하면 어때요? 당장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때? 하수구 막혀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차라리 쓸지를 말던지 왜 저렇게 감시감독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저분 분명히 어려우신 분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전화하는 순간 어때요? 이분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징계를 먹거나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갈등을 하다가 지금 선생님 얘기랑 비슷해. 내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당신이 뭔데 이런 걸 간섭을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으로 풀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분을 일방적으로 다치게 해도 안 되죠. 다 우리 구성원이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그 일 자체는 또 잘못된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가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주인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공동체 일, 세금 잔뜩 내지만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내세요? 네. 네, 진짜 세금 많이 내는데 세금에 관심 있으세요? 네. 어떻게 쓰이는지? 네,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현하는 게 이걸 완전히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어때요? 실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채택한 민주주의, 우리가 채택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런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주의 원리를 학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민주주의 원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똑같이 한 표 가지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결의 원리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갈등이 생겨가지고 잘 안 되면 어때요? 다수결로 투표하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능일까요? 만능일까요? 우리가 작은 조직에서 계속 투표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예, 제가 그 주민자치위원회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봤는데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13대 12로 됐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안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어떨 것 같아요? 그 주민자치위원회 갈등이라기보다 되게 심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하시는 일에 12명은 협조를 안 해요. 별로. 회의도 잘 안 나오고.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애프터로 막 밥도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행사 안 와요. 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엄청 고심했죠. 그렇다고 이제 임기가 보장된 주민자치위원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위원님은 엄청 고생했어요. 그 위원장님은.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 중에 몇 분이 빠져나가시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주민자치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몇 분은 빠져나가고 새로 충원하고 몇 분은 이제 다시 이제 화합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게 공동체 의사결정은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소수 의견들도 어때요?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어때요? 이런 소수 의견들을 존중하려면 또 이렇게 통합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죠? 대화와 토론, 타협과 조정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없으면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디서 무슨 장을 하시든지 하시는 분 같아. 동문회에서 하시든지 뭐 반장을 하시든지 그죠? 다 하실 텐데 아마 이런 원리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체득이 안 되면 그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 의사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자, 우리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잖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그분에게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미추홀구 같으면 누가 우리의 대표예요? 구청장님이시죠. 그분을 견제하는 장치는 뭐예요? 의회예요. 그죠? 그분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붙여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공무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뽑은 우리의 단체장님은 공무원들을 손발 삼아, 그죠? 집행부 삼아 일을 하는데 그걸 누가 견제한다? 의회가 견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을 뽑는데 대충 하면 어떨까요? 같은 호남 사람이라고 찍어주실 거예요? 아니요. 안 되죠. 네, 우리 뭐 인천여고 동문이라고 찍어줄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살림을. 그죠? 그래서 이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과 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 말고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공적 영역에서. 역시 정치예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의원 한 분 한 분도 중요하고 구청장님 잘 뽑으셔야 돼요. 그죠? 요 조그만 단체도 어때? 우리 이장을 잘 뽑아야 되고 동문회장을 잘 뽑아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권한을 주고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택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된다라는 거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공동체 운영,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운영에 관해서 참여할 일이 있으면 어때요? 적극 참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여기 공장이 하나 오염되는 공장이 여기 하나 들어온다. 근데 우리 지역사회 입장에서 이건 좀 반대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어때요?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또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활동에도 역시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채택한 민주주의 또 이런 거에 적합한 그런 어떤 역량 있는 시민. 그래서 민주시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지 민주시민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민주시민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그림으로만 볼게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신탁통치 3년 있잖아요. 미군정 때는 오히려 이 군정청 항목에서 만든 공민이라는 거예요. 공민이 언제부턴가 국민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거 공민하고 국민하고도 이제 컨셉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오히려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꽤 많이 이루어졌대요. 미군정 기간 동안은. 근데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분이 이제 약간 좀 독재형이었잖아요. 그죠? 뭐 정적도 막 죽이고 이제 이랬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이 좀 위축이 되고 오히려 공민이라든가 사회생활 교과보다는 도덕이라는 교과를 만들어가지고 뭐 준법 정신이라든가 여기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그런 어떤 교과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미군정에 비해서 이승만 정권은 그다지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그런 교육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와서 여기 보면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이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 많이 외우셨어요 이때? 고전에 계신 분들은 고전에 국민교육원장은 여기 계신 분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다 외워야지 집에 갔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혹시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익숙하죠? 그 전에는요, 혁명공약이라는 게 있었대요. 혹시 혁명공약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반공을 국시로하고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이거를 또 다 그때는 외워야 됐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혁명공약, 낭독, 그런 뭐 이런 여러 얘기를 쓰면서 정권의 이데올로기 주입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정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시민을 기르기보다는 어때요? 반공의식 집어넣고 국가의 충성심 넣고 뭔가 되게 규율하는 그런 어떤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90년대 정도 들어오면, 물론 이제 이 7, 80년대에 운동권들이 조금 이걸 명목을 유지해 온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비판받는 이유가 운동권들이 이걸 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아요. 시민의식을 가지고 주권의식을 가지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비판받는 이유가 이 7, 80년대에 운동권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90년대가 되면 비로소 문민정부도 들어오고 뭐 DJ 정권도 되고 이러면서 비로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조금씩 움트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2000년대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저널들도 만들어요. 시민교육이라는 저널도 만들고 여기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뭐 민주화 운동에 관한 것도 다루지만 이런 시민교육에 관한 저널들도 발행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조금 움트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 좀 획기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정권, 고 정권 전부터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되잖아요. 그죠? 진보교육감이. 그 진보교육감들은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 보니까 이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도입을 해요. 경기도 이재정 그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것이 이제 전체로 중고등학교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이쪽에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랑은 달리 우리가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뭐 이랬다면 요즘 애들은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같은 것들도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서울교육청이 가진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자질,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질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공감과 연대, 포용과 배려의 감성을 지닌 시민. 어디가 제일 셉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배려를 제일 잘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는 배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공감과 연대, 포용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이 연대라 그러면 어때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그죠? 이런 시민을 키우고 싶어 해요. 민주시민교육에서. 그 다음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양 있는 시민. 이런 게 뭔지를 아는 시민을 키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 그 다음에 공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지닌 시민. 이런 분야에서 정치적 문해력이 있는 시민, 교양 있는 시민,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참여적인 시민, 이런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이 교과를 배우고 나면 이런 능력을 갖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 문제나 정치적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가치와 갈등의 핵심을 판별해내고, 이게 비판적 사고예요. 그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죠? 가장 큰 우리 정치적 이슈 중에 지금 북한 문제인가요? 네. 예. 트럼프와 북한이 이제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뭐 이렇게 가교 역할도 하고 촉진자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깜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적어도 민주시민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근원적인 가치와 갈등의 핵심을 판별해내고 그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 공적인 그런 어떤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죠? 신문도 열심히 보시고 토론도 열심히 보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휩쓸리지 않는 나만의 판단 능력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것과 함께 제시된 해결책과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시된 해결책과 논리적으로 관련시킬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예를 들면 떠나는 젊은이들이 우리 미추홀구에 계속 머무르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애들 교육시설을 늘린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대안을 누가 제시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대안이 괜찮은 대안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정책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어떤 그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굉장히 뭘 많이 받지 않나요? 그럼 그 출처를 확인해 보시나요? 지금 정부가 나설 정도로 시끄럽잖아. 카톡을 통해서 오는 거.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뭘 치렀죠? 총선 치르면서 저희 언니 카톡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저희 언니는 약간 조금 교회 다니고 이래가지고 권사님이고 이래서 이게 약간 우파적인 기질, 약간 보수적인 그런 측면이 많은데 그 언니가 받는 카톡은 정말로 저희랑 너무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분이 받는 카톡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카톡은 별로 안 오는데 그 부류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카톡을 보내주는 부류가. 근데 계속 강화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촛불 시위할 때 그 집 아들은 똑같아요. 그 집 아들은 이 촛불 시위에 가고 우리 언니는 태극기 집회 가고 지금 딱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는 거죠. 서로 이거 잘못하면 싸움거리가 되니까 집에서 우리 언니는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 아들도 못 바꿔요. 진짜로. 근데 잘못된 그 정보 출처 같은 거에 의해서 상당히 경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물론 이제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 논리를 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신뢰도 같은 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아주 실무적인 능력인데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해결책을 다루거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나리오를 꾸밀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꾸밀 수 있는가. 이건 굉장한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이라고 치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싸웠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배도? 내배도요? 시아버지 내버려둬야지. 아니요. 저희 시아버지는 굉장히 현명하셨던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억지 소리를 많이 하셨거든 옛날에. 그러면 저를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게 밥도 사주시면서 이렇게 집안에 이게 딱 이게 해결이 되도록 그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가만 내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희 아버님처럼 며느리 불러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하니까 따로 저희 직장 근방에 오셔가지고 뭐 이게 해주시는 게 더 나은 걸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가정사니까 그렇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사실 민주시민이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해결이 다 되진 않지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게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뭐 시나리오를 뭐 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훌륭한 리더세요. 이제 그런 측면이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가치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분 말도 맞고 이분 말도 맞아. 근데 이게 싸움이 벌어졌어. 이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이 갈등 조정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한번 여쭤볼까? 저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나랑 전혀 다른 의견 주장하는 사람? 해줘야지요. 사람도 있죠. 해줘야 되는 건가요?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 이해해 주려고요? 네, 해주려는 노력은 하지만 이해가 쉽게 되겠어요. 네. 예를 들면 그거였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 대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뭐였죠? 동성결혼자들이 막 와서 시위하고 그걸 막 물어봤잖아. 당신이 찬성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이걸 존중하긴 하지만 내가 원천적으로 찬성자는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토론을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달라도 그게 뭐 범죄가 아니고 이런 이상은 어때요? 존중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가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틀렸다고 얘기하잖아. 집에서도 어때요? 집에서도. 선생님 권한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혹시 틀렸다고 사모님한테 막 당신 틀렸어 막 이러세요 혹시? 못하죠, 그러면. 못해요. 우리도 저부터도 이런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애들이 말할 때 너 틀렸어 뭐 이런 말 너무 자주 해요. 저도 이게 진짜 너무 훈련이 나도 안 돼 있구나. 제가 얼른 수정해요. 너 달라 나랑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수정하거든요. 저도.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체질적으로 나랑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사회생활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자신이 소속된 조직체 안이나 밖에서 정당한 결정이 지켜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예요. 교수들 욕 많이 하잖아요, 교수들. 학생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쳐요? 민주화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학내의 민주화가 안 이루어졌을 때 교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침묵해요. 그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처음에 막 얘기하다가 너무 말 안 들으면 그냥 입을 닫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계속 우리 사회를 원한다면 바람직한 사회로 간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다시 앞으로 조금 가서 이거는 학교의 거를 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가를 보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료하는 이 과정도 민주 시민 교육이에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분류하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거는 민주 시민 교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체성, 권리, 책임과 의무 구현, 공공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아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던 거예요. 그죠? 이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인이죠. 이 지역사회 주인이죠. 이 나라 국민으로서 주인인 거죠. 그죠?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권리가 뭔지도 알으셔야 돼요. 권리가 뭔지. 특히 장애인들은 권리가 많은데 못 찾아먹는 게 너무 많아서 장애인 권리교육, 민주시민교육 되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의 구현. 책임도 있지만 의무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공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서 우선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 대부분 지적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는 아까 말씀드린 비판적 사고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제대로 파악하는 걸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해요. 오죽하면 이게 대학의 교양교과로 비판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어디든. 요즘에 웬만한 대학 가면 비판적 사고를 다 가르쳐요. 숙명여대 같은 데는 비판적 사고가 필수 교과일 거예요. 상당한 대학에서는 이 비판적 사고를 필수 교과로 가르쳐요. 어떤 문제를 제대로 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통 기술이에요. 소통 기술. 아까 대화 능력, 타인의 관점을 소중히 여기고, 그죠? 설득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문제 해결 기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용, 존중, 연대, 책임, 공동선에 대한 관심,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이타적 마음, 공정하게 행동할 자세, 근거와 증거, 그리고 논의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수정할 용기. 내 의견은 북박이에요? 아니면 늘 수정 가능한 겁니까? 예. 근거와 증거, 타인이 적절한 근거, 논리 이런 걸 통해서 내 의견을 어때요? 가감히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됐으면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임승차의식 극복.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민주시민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굉장히 단단하게 우리의 심성, 우리의 어떤 독성을 형성하고 있어야지만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고 그 민주사회의 토대인 지방자치라든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방행정, 지방자치는 냅두고 주민자치에서 뭐가 제일 부족하던가요? 위원님들? 이런 민주시민성 중에서 특별히 뭐가 제일 부족하던가요? 이런 것 중에 뭐가 제일 부족하던가요? 저는 이 정체성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존재인지, 그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정체성 굉장히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냥 동장님이 자원봉사하러 왔다. 동장님이 추천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 됐는데 자원봉사로 왔다. 그럼 굉장히 정체성 떨어지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명확한 그런 어떤 위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거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떨어진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가 또 부족할까요? 이게 소통 기술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잘 되는데 사실은 비판적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비판적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주장은 하는데 논거가 약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주장은 어때요?
이렇게 하고 싶다라면 그 이유와 타당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막 주장만 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되게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뭐가 많이 문제가 될까요? 차이의 인정과 수용? 이거 참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이타적 마음 이런 거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죠? 공정하게 행동할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죠? 무임승차 같은 거. 그죠? 제가 지난번에 시흥에서 이 무임승차 얘기했더니 자기는 돈 내고 타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분은 그렇게 뭐, 그 노인이신데, 지금 65세 넘으면 왜 그 전철 공짜로 타잖아. 그걸로 인식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막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뭐, 우리가 이거는 단시간에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계속 노력해 가면서 이제 이런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할 때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뭐냐 하면, 주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하지 말라. 이런 어떤 걸 가르칠 때. 그죠? 굉장히, 이렇게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깨닫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강제로 우리 옛날에 뭐, 도덕성은 발달 안 했지만 도덕시험은 잘 봤잖아요. 그죠? 도덕교과 시험 성적은 좋았지만 도덕성은 어때요? 우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병우 사건 할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 저분은 공부는 분명히 도덕도 100점 맞았을 거다. 윤리고 뭐고 다 100점 맞아야지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지식으로서만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주입으로 교육이 되는 거는 반대한다. 이런 것들은 사고 형성. 어떤 행동을 하려면 자기 내면에 그런 어떤 의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 태도 같은 게 생겨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강제성을 금지하는 원칙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교과 다루는 데 가면 기존에 우리 교과 학습하는 거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시끄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쟁도 충분히 해라. 논쟁도 충분히 해라. 그죠? 논쟁적 상황. 이런 것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때요? 충분히 논쟁을 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다양한 관점에서 그 사안을 다루고 오히려 굉장히 그 사안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배운 거가 지식으로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어떤 행위 능력, 액션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뭐 잔뜩 배웠는데 지식으로만 머물고 여기 뭐 불의가 있고 뭐가 잘못돼도 아무 조치를 안 하는 이런 거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사회 긍정적인 행위 능력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이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민주시민교육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입시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렇죠. 또 취미 여가 교육에 매몰되어 있죠. 우리가 선생님들 이런 교육하면 잘 안 오시. 여기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 요가 배우러 가고 뭐 이런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열심히 가시지 잘 안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거고, 또 그동안 우리가 좌우가 너무 대립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교육하면 당연히 좌파다라고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적인 정권, 독재 정권 덕분에 이런 민주시민교육 한다라면 의식화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어떠세요? 의식화 교육입니까? 좀 나쁜 교육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많이 길러야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은 이렇게 좀 애들도 가르쳐야 되지만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이거는 지식으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 어떤 실천적인 것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려면 민주시민교육 그러면 너무 고리타분한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뭘 또 나에게 강제로 가르치려고 바람직한 가치를 나한테 주입하려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걸 좀 깨라. 이 교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이걸 가르쳐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민주시민교육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좀 더 풍부해져야 되고 방법도 훨씬 많이 개발되어야 되죠. 이렇게 제가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도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일상화를 넘어서면 문화로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을까요? 시간이 이번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토론할 시간을 많이 못 가졌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세요? 예. 이게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에서 굉장히 맞아. 어릴 때부터 맞아. 국가에서 정치시민교육까지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너무 어려운 거. 원래 이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건 독일의 정치교육이에요. 독일은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 안 쓰고 아예 정치교육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 나치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정치교육, 지금의 이제 독일의 모습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그냥 우리가 가져다 쓰려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이게 반발이 심한 거예요.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그래가지고 그 말을 못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하게 민주시민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시민교육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교과가 체계화된 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가 학교 수준의 교육이 체계화된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인천 같으면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나 또 이런 시군구 단위로 민주시민교육법이 통과한 지자체가 많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민주시민교육법이 따로 있어요. 서울이 제일 먼저 만들었죠. 그런 데는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 작정이에요. 아예. 만들어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따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아직도 콘텐츠가 좀 부족하고 방법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원론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가 솔직한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면 될까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죠? 20분에 제가 딱 끝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2018년 자치분권대학 마지막 강의를 멋지게 마무리해 주신 전은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